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가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니구나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듯이 기업에서는 고용도 줄이고 오히려 나가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들이 소비가 줄어들어 버리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빚도 계속 늘어나며 그 빚의 이자도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마 우리나라의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이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이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증시는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석을 하자면 결국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게 되어버리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더 못 살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며 빈익빈 빈익부 양극화의 시대는 계속 더 심화가 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흘러가고 시장이 흘러가고 있으니 어쩌면 증시만 보았을 때 거품이 묻어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가 되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현 상황 속에 시장은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즉 자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예측이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연속인 미래일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할 때에는 결국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수익률이 클 것인지 작을 것인지 아니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인지 손해가 클 것인지 작을 것인지 이러한 것은 미래에 있어서 미래가 불확실성하게 된다면 예측은 당연히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수익률에 있어서도 당연하게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립니다. 즉 미래가 모르게 되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수익이 발생을 할지 아니면 손해가 발생할지 이러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되어 투자에서 방향성이 바뀌게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익이 클 것 같으면 투자를 더 늘리며 추가 매수도 하고 그러면 주식은 더 오르고 그러면 그 주식은 더 가속화가 되어 오르기도 하고 수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이 발생할 것 같으면 투자도 줄어들게 되고 속도도 조절하면서 매도도 하고 그러한 흐름 속에 자산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니까 말이죠. 이러한 것을 예측을 하면서 분석을 해야 할 텐데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면 당연히 투자에 있어서는 사람은 투자를 더 어렵게 만들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불확실성이 연속이 되어버리면 시장 환경에 있어서 예측은 당연하게 어려워지며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어버리니 투자자들, 전문가들도 대부분 분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은 고객들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것을 더 넓게 본다면 월가나 우리 여의도 같은 곳 이러한 곳들의 기관 같은 곳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버립니다. 운용하는 자금이 크기가 큰 규모들도 불확실성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게 되며 손해를 봤을 때의 책임의 소재도 복잡해지고 분석의 오차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대응하는 각 기관의 프로세스도 애초에 분석이 안 되는 불확실성의 연속이기 때문에 자금이라는 것을 쉽게 투자하기가 꺼려하기도 하게 되며 투자를 했어도 실패를 하게 되며 그러한 것들에서 나오는 책임감도 그만큼 커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개인이야 내 돈이고 내가 벌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 손해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자책을 하고 어쩌면 울기도 하면 그만이지만 더 큰 규모의 기관이나 그런 곳 같은 곳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내 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돈, 회사의 돈을 손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겨버릴 수도 있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투자에는
정보는 섞여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쌓이게 된다면 주식이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어버린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황에서는 기관이나 규모가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운용을 하고 있는 곳들의 경우에는 투자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정부나 연준이나 하는 곳들이 아무리 돈을 쏟아 부으면서 유동성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평소와 같은 흐름으로 돈의 흐름이 결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듯 얼마 전 바이든 정부의 경제를 총괄하던 재무부 장관은 퇴임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책임이라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유동성을 증가시켰다는 이유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풀었고, 그 이유가 되는 코로나 사태나 그것과 이어지는 국가 공급망 단절, 이러한 상황들이 현재의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21년, 22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자산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 22년 하반기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슈와 이렇게 긴축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은 줄어들고 시장은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코로나 때 풀렸던 돈이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소비와 기업들의 영역 활동이 위축이 되기 시작이 되니 투자자들은 비싸게 오른 자산들을 처분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 돈을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안정적인 장소로 옮겨두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금 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다소 안정적으로 선택을 받은 자산으로 쏠리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돈은 위험 자산에서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것이 유동성이 옮겨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정적인 자산에도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채권의 가격이 그렇게 막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채권도 안전자산 아니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 돈의 시장에 있어서 단기 채권만 유효했으며 중기채, 장기채는 이때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넓게 본다면 채권도 안전자산은 맞지만 그 상황에 있어서는 안전자산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이슈로 인하가 되기도 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의 요소는 해소가 되지 않고 현 상황에 급했던 불만 끄는구나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높아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한몫을 했고 말입니다. 이렇게 딱 채권하면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기보다는 시장이라는 게 단면적이지 않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경제 상황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에 이랬던 것이 지금 다르게 흐르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죠. 왜? 지금 현 상황은 항상 처음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전을 보고 지금을 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하고 정체가 되고 자산들의 흐름은 안전자산으로 유동성이 옮겨지긴 했지만 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증시가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시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M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와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만 빠르게 실적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였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M7의 기업들이 덩치를 불리면서 증시의 상승을 일으켰으니까 말이죠. 반대로 M7에 속하지 않는 기업들의 대다수의 기업들은 2023년이나 2024년이나 어떻게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브랜드 가치의 전통 소비재 기업들은 특히 그렇고 말이죠. 심지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 연준에서는 피봇을 선언하기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서 유동성을 다시 풀어보고자 했는데 이게 시장에 고르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의 돈이 몰리기 시작을 하였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사람들의 소비는 일단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업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골고루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S&P 500이나 나스닥의 경우에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은 불과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심지어 전체 이익의 절반 가까이 M7이라는 빅테크가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에 있습니다. 지수 상승도 결국 그 기하학적 상황에 기반이 되어 M7과 빅테크 기업들이 끌어올린 것이고 말이죠.
AI로 인한 산업들을 가지고 있는 M7과 빅테크들이 산업에 풀린 돈을 전부 쓸어 담았고 그만큼 많이 투자가 되고 투자하고 하면서 주가가 오른 것 이상으로 실적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동성의 선순환이 지금 이쪽의 부분에서만 일어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금리 인상 후 인하라는 피벗 이후에도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크게 별 소득이 없는 금리 인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각보다 민간 주택 시장의 경우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의 둔화에 가장 질기게 버티고 있었던 렌트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주택 공급 부족 문제, 대기 수요 증가 문제 등을 넘어서 실제 노동시장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소득 증대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 공급망 단절 사태에 폭증한 주택 가격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후 금리 인하 이런 것들로 유동성을 풀고 줄이면서 미국인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늘고 구매력도 늘고 있기는 하지만 돈의 쏠림은 계속되고 소비도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매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잘 보여주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표는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이러니하지 않았나요? 또 미국 정제는 이러한 것들의 연속 속에 지표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상황 속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민자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에 있어서 이민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이 된 것이죠. 평범한 중산층 백인 가정의 경우 소득은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국 베이비붐 시대들도 은퇴를 하기 시작을 하였고 미국 주식도 많이 오르고 배당속도 많이 오르면서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 자녀를 교육시키고 좋은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좋은 직업에 취직을 하기도 하고 주택을 구매하기도 하면서 아무런 이상이 있지는 않지만 현재 미국 서비스업과 하청 제조업을 책임을 지고 있는 이민자들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젊은 층을 유지하고 떠받치고 있는 이민자들이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한 복잡한 경제 변동성을 직격탄을 맞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미국 재무부 장관의 옐런의 퇴임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제닉 옐런은 퇴임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국제 공급망 단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물가가 오른 원인이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혼자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세계 각국에 무역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같은 블랙스완적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미국이 수입을 해야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못하게 되고 미국에서 수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당연하게 해당 품목의 경우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이게 경제나 산업이나 전반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어버리니 인플레이션은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를 전부 다 매긴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관세로 인하여 다시 국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트럼프 정부도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코로나와 달리 그 상황이 온다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는 두고 보자고 말을 한 것과 같았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민자들의 문제하고 결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의 기본적인 베이스인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서비스업이나 경제의 하청업 이러한 해당하는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을 지금 젊은 이민자들이 떠받치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민자들을 내쫓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젊은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을 받아 노동에 적합한 연령층을 계속 갱신하기 때문이었었는데 당장 서비스업과 아래쪽을 지탱하고 있는 제조업을 책임을 지던 이민자들이 사라지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트럼프가 원하는 이민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국가 보조금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 백인 무직자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도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강한 미국도 좋고 마음에 안 드는 국가에게 관세한 부과를 하는 것도 좋기도 한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급망의 교란, 단절된 상황 이러한 것들을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민자들이 백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던 것을 다시 돌려주기
주겠다고 이민자들을 내쫓고 있는데, 그러면 그 빈자리가 과연 백인들이 대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지금 트럼프는 현실적으로 경제 제시를 우리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책이 시행이 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 존재 않게 되어버리니 사람이라는 동물이라는 것은 이러한 위험성에서 더 극대화를 시켜서 위험을 만드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변수이며 불확실성의 요소로 남아버리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쩌면 당연하게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이러한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섞이면서 투자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었던 실질적인 유통성이 계속 줄어들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거래량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현 자산시장에서 금리 인하와 시장 활성화를 기다리던 자금들이 점점 시장으로 들어오다가 확 뒤돌아 버리면서 안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너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만 보여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부 불확실성의 요소들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 버렸는데, 도대체 누가 투자를 어떻게 뭘 보면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함에 있어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도 오히려 자산시장에 있어서 고이는 돈은 변동이 없고 되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서비스업, 제조업을 시작으로 대규모의 인력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관세에 있어서 원자재와 단순 소비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꺼질 수 없다라는 것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렇게 시장 금리 또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대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주택 공급이 대폭 늘어나지도 않고 있는 것이며,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지도 않는 것이기도 하고, 차입금 관리도 굉장히 타이트해지며 소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닌 실제 실적이 늘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금 흐름의 개선이 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니까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니 금리를 인하해도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고르게 돈이 퍼져나가지도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던 와중에 또 묘가 생겼죠. 바로 트럼프 당선으로 트럼프 인적 관련 종목의 지지자들을 시작으로 모험적인 단기 자금이 집중이 된 트럼프 트레이딩이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주식 같은 경우 신생 사업이나 그러한 쪽의 결이 비슷한 쪽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것을 좋아하는 월가의 큰손이나 큰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들의 입장에서는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기도 합니다. 단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립서비스도 하고 전망은 당연히 미래 산업이니까 좋으니까 유동성이 제한이 된 이러한 상황에 헤지펀드들이 주도를 하고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전부 폭등을 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렇게 밈 주식도 지금 극성에 달하고 있으며 트럼프 트레이드도 급등을 하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지금 시장이 너무 어수선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기관이나 대규모의 자금들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더욱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까지 시장을 지켜 세우고 있던 M7과 빅테크의 자금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자 이후 헤지펀드들이 주도를 하면서 개인 투자들과 합세를 하면서 단기간 자금들로 주식을 폭등시키고 종목을 부풀리기도 하고 실적이 좋아야 오른다는 느낌보다는 민주식 느낌으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듯이 얼마 전 CES에서 잭슨 왕의 발언, 양자 컴퓨터의 발언은 특이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뭐라도 누가 방아쇠를 당겨주기만을 바라였던 상황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트리거로 작용을 했었을 뿐인 것이었죠. 실체가 없고 돈이 안 되고 잭슨왕처럼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조차 양자 컴퓨터에 그렇게 좋은 시선을 두지 않았기에 단기적인 자금이 폭발적으로 물렸던 것이 그 속도만큼 폭발적으로 빠진 것이었을 뿐입니다. 시장이 어수선하고 앞으로 불확실성하다면 큰 돈은 결국 안전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말은 작은 돈만이 위험한 곳으로 간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었고 경제 정책들이 점점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은 것이 투자인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어수선한 상황에 있어서 항상 옳은 말은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전망도 튼튼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